한일 경제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지난 7월에 시작이 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벌써 넉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한일 양국의 표정이 조금은 달라 보이는데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넉 달.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부터 민관 합동 협력까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국산화 성공 소식을 전해왔다.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며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제3국을 통한 수입 대체선을 확보해 우려했던 피해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 한편 일방적 수출 규제 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일본. 日本経済への影響でありますが、精査する必要はあると思ってますが、ざっと見る限りですね、与える影響は少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けれど。 그러나 넉 달 새 양국 교육이 급감하며 수출 규제는 일본에게 부메랑이 됐다. 실제 일본 중앙은행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공식 인정하며 일본의 중장기적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또한 지난 9월 한국과의 무역 흑자 폭은 전년도 대비 무려 25%나 급감했다. 한일 경제전쟁 중간 점검,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우리 양향자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이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략이라는 단어 용어를 우선 보면 한 국가가 타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선제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7월 1일 날 일본이 갑자기 반도체 소재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7월 4일에 시행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특히 경제산업, 외교, 국방, 또 역사, 분과로 나눠서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공감대로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침략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 넉 달간 벌어진 이 한일 간의 어떤 경제 전쟁과 관련해서 정말 잘 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진 지 벌써 넉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적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한일 양국의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께서도 처음에 소재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초기에는 우왕좌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침략을 자행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저는 거의 실패 또는 패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승리했다 또는 판정승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강 상태 그리고 휴전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너무 낙관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 어떻게 보면 침략의 입장으로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입장에선 소강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불화수소와 관련해서 완전히 국산으로 대체한 기업도 있다고요? 예, 특히 액체 플러스소인데요. LG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라든가 LCD 이것은 대형 그 화면에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국산 플러스소 100%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그 플러스소에 대한 그 시험을 100% 수행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라인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현재까지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요. 일단 우리 양향자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네, 반도체 업계에 몸담고 계셨고 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 소재 규제를 보면서 플로린 폴리미드, EUV, PR, HF, 불화수소 세 가지 소재 규제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도 미래 산업을 타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엔비디아나 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삼성에 주문해 놓은 설계를 공정 진행해서 납품하게 하는 그런 주문을 해놨을 텐데 네.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교란이 올 텐데 네. 어떻게 일본이 저렇게 함부로 소재 규제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실제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일본과 대한민국의 사이에서도 소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를 들어 EUV PR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네. 한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어디에 그 소재를 쓸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기술 패권을 반도체에서는 적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마이크론이나 다른 회사들에서 아직까지는 그 소재를 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을 타격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베 정부에서 이런 첨단 기술의 어떤 밸류 체인, 서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내린 어떤 소재 규제가 아니었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조금 성급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을 네.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불화수소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대다수 우리가 조달을 했는데요. 수출 다변화에 이렇게 자체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급한 마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정부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에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이 플러스소로 벌어들이는 그러한 액수가 3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플러스소를 한국에 수출하면서 1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3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그 일본 정부가 스스로 팔에 족쇄를 채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엑세 플러스소를 생산하고 있는 모리타 화학이라고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대단히 유명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한국 아산의 합작 회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한국에 있는 회사에 도 라인을 준수를 하거나 그런 것을 현재 주지하고 싶다라고 일본 측의 그런 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도쿄 오카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한국 내에 사실 인천에 공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인천에 있는 라인들을 계속 준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 내에서 이러한 그 소재를 만들면 여러 가지 규제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급한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아니어도요, 또 기술 자립을 통해서 큰 결실을 보인 국내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의 한 부품 전문 제조업체.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정용 로봇 부품을 다루고 있다.
그중 로봇의 움직임을 좀 더 정밀하게 제어 가능한 감속기를 국내 최초 개발했다. 어떤 정밀한 위치 제어가 필요한 그런 그 제품에 쓰이는 것은 감속기의 어떤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위치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감속기는 아주 정밀도가 높아야 되고요. 산업용 제품과 달리 더 높은 섬세함을 요하는 소형 정밀 감속기의 경우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특히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전략 물자에 포함된다. 그 일본 쪽에서는 거의 한 50년 이상을 갖다가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좀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한 1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웬만큼 저희 일본 제품의 어떤 수준을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수지는 매해 적자를 기록. 일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반도체 소재와 같이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들이 적자의 주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내 독자적 기술 확보로 변화를 맞고 있다. 수출 규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난 뒤부터 기존에 일본 제품을 쓰던 업체로부터 문의 전화나 그리고 컨택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배나 지금 늘었고요. 특히나 국내 대기업들 쪽에서 저희들 제품을 갖다가 좀 시험해보고 채택을 갖다가 가능한 한 해보자는 그런 어떤 제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에겐 기회가 된 것이다. 저희들이 개발해 놓고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제품을 적극적으로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약간의 오픈 마인드로 어떤 국내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 SB로서는 하나의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할 만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만큼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잘 대응한 면도 있긴 합니다만 정작 수출을 규제한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 승인을 예상보다 쉽게 내준 것도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소재 3가지 품목과 같이 추가적인 개별 허가 품목은 아직까지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국내 기업에서 그다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의료 산업이라든지 또 배터리 파우치라든지 이런 다른 산업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래 산업, 로봇도 말씀하셨는데요.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자동차, AR, VR 모든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특히 기술력이 최강인 D램 기술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도요타나 또 소니나 이런 엔지니어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D램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우려를 훨씬 더 크게 나타내고 있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 모드로 가겠다고 하는 그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이 D램의 그래픽 DDR5나 로파워 LPDDR4나 이런 제품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산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에 의해서 어떤 소재를 규제하게 되면 자국이 받는 위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결국은 이 소재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큰 무기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에 대한 어떤 수출을 단행을 하게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또 현지 반응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 자체가 일본에서 타격을 받는 기업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본 특유의 정서 같은 거라고 할까요?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언론에 충분히 반응이 안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언론 자체도 또 조심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업도 좀 조심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보도하는 그런 태도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그 전체 일본 그 경제 규모나 그런 것에 비하면은 또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힘들다, 일본의 기업이 힘들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그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상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경제 단체는 견단련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그 나카니시 견단련 회장이 한국과 일본은 아주 밀접한 경제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제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쓴소리를 했고요. 이것은 현재 한일 관계에서의 일본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어떤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의 탈일본 그리고 불매운동 이렇게 외치면서 일본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탈일본 이런 외침에 맞서서 일본에서도 탈한국을 외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특히 일본은 관광 산업에서도 굉장한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안 가기 때문에 8월에는 그 지난해 대비 48%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줄어들었고요. 네. 9월에는 또 58% 줄어들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이게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10월 23일에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그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일단 3개월 정도로 일본이 관광 산업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원으로 하면 7천억 원 정도다.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도 다른 나라 관광객으로 메꾸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그 여행 상품의 할인 쿠폰이라든가 이것을 좀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르킬은 모르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다른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들은요 전혀 안 가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중앙에 있는 도쿄라든가 오사카는 가는지 모르지만 지방 규슈의 작은 도시라든가 대마도라든가 동해 쪽의 작은 도시에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70% 80%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회복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만 자구책은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한일 경제 전쟁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앞으로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 소재 규제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계기가 결국은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고 28년간 1등을 하고 있는 그 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 패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이제 아시게 되셨고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도 다 아시게 되셨는데요. 그 기술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또 관심 그리고 따라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이 철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화학연구원에 소재 관련 특강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산학연 그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가 출연기관은 어떤 예산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 어떤 연구밖에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단체와 또 학교와 이런 모든 그 기관들이 함께하는 그런 과학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함께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소재 부품 장비의 규제로 우리 예산이 모든
관심사가 사실은 반도체 소재 또는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소규모 교육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사회적 약자층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소규모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전체 매출을 다 합쳐도 1%가 안 될 겁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규모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관심과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배려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학연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규모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줘야 된다,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셨는데,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당부에 한 말씀 혹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외교 측면으로 조금 돌아선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에만 양보를 강요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측면을 이번에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일반적으로 한국에만 양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권은 극우파이기 때문에 양보한다라는 그러한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면서 외교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계속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 정부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넉 달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요,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한데 모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관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방면에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